2022년에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진격한 최초의 러시아 군인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정권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파견된 영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별 군사작전이 몇 주 만에 끝날 것이고 환호와 꽃다발로 환영받을 것이며 곧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크게 오해했다는 걸 곧 알았습니다. 이제 수년이 지난 지금 100만 명이 넘는 동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가운데 러시아 최전방 병사들은 마침내 이 전쟁의 끔찍한 현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걱정해야 할 대상은 우크라이나 군인, 드론, 미사일뿐만 아니라 러시아군 내부에 새로운 적도 있습니다. 이 전쟁의 완전한 무의미함과 강요된 끔찍한 환경에 의해 정신적으로 극한까지 몰린 러시아 병사들은 말 그대로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은 살아남아 그 이야기를 전한 러시아 병사 중 한 명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는 24세이며 최근 독립 러시아 신문인 노바야 가제타와 정말 충격적인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다니엘은 러시아 보병 돌격부대에서 보낸 2달간의 끔찍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료 병사들이 지휘관들에게 총알바지처럼 취급당했던 일, 최전선에서 며칠 버티기도 힘들 만큼 겨우겨우 보급품을 받았던 일, 그리고 결국 소수의 병사들이 사실상 정신을 잃고 서로를 학살하기 시작했던 일을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시베리아 동부의 산악지대인 트란스바이칼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었습니다. 그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떠났고 다니엘은 마약에 손을 대 여러 번 체포와 집행유예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역 학교를 졸업하는 데 성공했고 철도기술 학교로 진학하여 졸업한 후 운송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그는 군 입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철도 노선 건설 현장에서 꾸준히 일하며 한 달에 약 8만 루블, 즉 1,100달러 정도를 벌었습니다. 서구의 시각에서는 많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러시아의 농촌 지역에서는 꽤 괜찮은 임금입니다. 하지만 이후 몇 년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누명을 쓰고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될 뻔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이를 부인합니다. 그는 러시아 반대편으로 도망쳐 이르쿠츠크에서 약 3,000마일 떨어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이 그에게 러시아군 입대를 추천했습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서 벨고로드로 가 계약서에 서명하며 공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크렘린 전쟁 기계에 맡겼습니다. 그의 복무는 2025년 8월에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제60자주포 연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운이 좋은 사람 중 한 명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러시아군에 입대하는 것은 사실상 러시안 룰렛과도 같습니다. 운이 좋으면 드론팀이나 포병부대에 배치되는데 이 경우에는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선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복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이 나쁘면 최전방 돌격대에 배치되어 일주일에서 2주일밖에 생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병부대에 배치되어 있을 때 다니엘은 어떤 기본 훈련도 받지 않았고 복무 첫 6주 동안 사실상 인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는 동료 대원들과 함께 생활하고 식사하고 잠을 자면서 우정을 쌓았습니다. 한동안 그의 삶은 꽤 편안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주로 탄피를 점검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으며 그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의 벨고로드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료 포병들이 직접 식사를 만들거나 돈을 모아 현지 택시기사들이 배달해주는 음식을 시켜 먹었다고 인터뷰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황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상관과 싸웠고 상관이 자신을 협박하며 언어폭력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으로 상급자에게 다른 팀으로 전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거의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포병부대로 옮겨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는 보병연대로 재배치되어 곧바로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82 보병연대 배치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그곳을 일종의 처벌로 보내지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조심해, 너 82연대 보브찬스크로 간다고 말하곤 했죠. 바로 그곳에 그가 배치된 겁니다. 보브찬스크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 있고 러시아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이곳은 군사뉴스나 헤드라인에 자주 등장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소규모 영토를 점령한 곳입니다. 여러 우크라이나 부대들도 이 지역에 있으면서 추가 진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2달간 이 지역에 머뭅니다. 그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2달이었고 그는 노바야 가제타와의 인터뷰에서 그 사건 전개를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전출된 군인들과 배치 지점으로 이동한 과정을 설명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분쟁이나 불량행동으로 전선에 보내졌습니다. 그는 한 병사가 장교를 모욕했고 다른 병사는 싸움 중 동료의 다리를 칼로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그룹에 러시아인이 아닌 아마 우즈베크인인 인원이 한 명 있었고 1년 복무 시 러시아 여권을 약속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모집 담당자들이 소수민족, 특히 중앙아시아 출신들을 군대에 입대시키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실제로 대다수는 전선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약속받은 여권을 받을 희망조차 갖지 못합니다. 그 그룹은 교실로 가서 작성할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약 일주일 반 동안 그곳에 머물렀고 감시와 경비가 계속되어 탈출 시도를 막았습니다. 갑자기 그와 몇몇 군인들은 예고 없이 즉시 이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공격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포병대와 온 제 물건과 옷, 침낭 등이 거기 남았고 이미 다 풀어봤을 거예요. 그는 기본 물품이든 배낭을 받고 데니얼이 할아버지라 부르는 55세쯤 동료와 함께 쿼드바이크로 첫 전선 하차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내내 감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나 임무 브리핑도 없었고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으며 어떤 위험이 있을지 상상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따르는 것 외에는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료들이 강을 건너 맞은편의 구조물들 쪽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상황을 묘사합니다. 강을 건너며 그는 러시아 경비병과 지휘관의 잔인함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상자를 데리고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경비병이 그에게 소리치던 게 기억납니다. 네가 건너지 않으면 내가 밀어버릴 거고 그러면 넌 익사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병사가 걷기를 거부하자 무릎을 쏘겠다는 협박을 받은 일도 말했다. 그는 인터뷰어에게 왜 돌아서서 경비병을 쏘거나 목숨을 걸고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의 확실한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그런 선택지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적의 드론을 걱정하고 살아남기 위해 애쓰느라 어떤 대담한 타령도 시도할 수 없을 만큼 바빴다고 했습니다. 장을 건너자 경비병들은 그를 두고 떠나다는 일과 할아버지만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밀리터리 쇼 유익했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 목표로 이동 중 다니엘과 그랜파는 머리 위로 우크라이나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드론 방지 담요로 몸을 가리고 드론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다니엘은 밤에 담요를 덮고 걷는데 머리 위에서 소리가 났어요. 메빅이나 바바야가였을 수도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로 바바야가를 봤다고 보고하자 그들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무 아래에 바짝 앉아 있었는데 뭔가가 할아버지를 쳐서 다리나 팔 중 하나가 뜯겨나갔어요. 큰 소리가 나며 제 다리에 파편이 박혔어요. 그 일 후 다니엘은 두려워 도망쳤고 할아버지는 운명에 맡겨졌어요. 그 후 그는 엄페오에서 엄페오로 옮겨다니며 혼자나 소규모로 움직이는 다른 러시아 군인들을 자주 만났어요. 여러 명이 동료를 잃거나 보급품이 부족해 힘을 합쳐 자원을 모았어요. 다니엘은 또한 최전선에서 보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했는데 몇 병의 물과 몇 개의 탄창만 가지고 보내지기 때문에 금방 바닥날 수 있다고 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전기로 요청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을 항상 받는 건 아니고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군은 물자 전달에 개조 FPV 드론을 사용합니다. 이 드론들은 탄두 대신 생수병이나 죽 같은 식량을 싣고 전선 지역으로 보내지며 땅에 추락 착륙하면서 종종 보급품이 사방으로 흩어지기도 합니다. 러시아 전선 병사들이 이런 식으로 겨우 연명하게 된다면 며칠 만에 많은 이가 희생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의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장비만 지급받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나 어떻게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도 거의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대 군사 역사상 가장 신뢰할 수 없고 비효율적인 보급 시스템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잠시 후 다니엘과 그룹은 점령할 집에 좌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왜 이 집이 중요한지 안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곳에 가서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어디로 왜 가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건물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명령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물자를 찾아다니며 새로운 임시 거처를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니엘은 6명의 병사로 이루어진 그룹에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이름은 세냐, 킷, 슈멜, 샤, 그리고 에밀리아였습니다. 그는 그룹의 일부 구성원들은 비교적 침착했지만 그들 중에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샤는 자신이 바그너 용병단의 일원이었으며 오랜 경험 덕분에 누구도 두렵지 않다고 자랑했습니다. 세냐 역시 150명 넘게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곧 큰 압박 속에서 자존심이 충돌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매우 암울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24살 다니엘은 그 그룹이 집에서 만든 와인을 발견해 몇몇이 취해 음악을 틀고 소리를 질렀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모두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아는 이에 대해 불만을 느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샤는 즉각 반발했고 다니엘에 따르면 두려움 없이 소리를 지르며 창문을 통해 벽에 기관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이 두려워진 다니엘은 키트, 슈멜과 다른 집으로 이동하고 3명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집에서는 계속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세냐와 샤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 또 언쟁이 벌어졌고 결국 세냐가 샤를 죽이는 충격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샤가 첫 번째 집에서 에밀리아를 죽였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세냐가 복수로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식간에 6명이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만났거나 함정이 설치된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함께 있을 때 비교적 안전했고 다음 행동을 계획하는 동안 계속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보급품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공존하지 못한 탓에 결국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다니엘의 설명처럼 남은 병사들은 인근 건물에서 몇 주를 보냈고 어느 날 밤 세냐와 키트가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다니엘은 그날 저녁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잠들었기 때문이죠. 깨어나 총소리를 들었고 세냐가 키트 다리를 쏘는 걸 봤습니다. 키트에게 다행히도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후에 세냐는 동료의 상처를 붕대로 감아주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식량을 찾고 어둠 속을 뛰어다니며 지하실을 뒤져서 쓸만한 물자를 찾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세냐는 또다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다니엘은 세냐가 키트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눈을 모아 물로 녹이거나 음식 준비도 돕지 않는다며 불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불평들이 정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에 처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세냐는 다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팀이 발견한 와인을 마신 세냐는 취해 키트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다니엘에 따르면 그때 키트는 목숨을 구걸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세냐는 심지어 슈멜에게 대신 처형을 하라고 압박하기까지 했으며 남은 무리에서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적어도 세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2명의 동료를 내렬하게 죽인 세냐는 다니엘과 슈멜도 자신이 통제한다고 여긴 듯 했습니다. 사건 후 세 러시아인은 함께 몇 주를 더 보냈으며 이후 세냐가 다시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세냐는 우리가 쓸모없고 가치 없으며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무기를 탈취하고 집을 점령하며 다른 사람들을 찾자고 소리쳤어요. 그는 우리가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죽일 거라고 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떠들었죠. 다니엘은 반박하면서 우리 셋은 먹을 것도 충분하니 그냥 집에서 조용히 앉아서 지원군이나 교대 인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세냐를 진정시키지 못했고 세냐는 점점 화를 내며 무기를 겨눠 2사람을 위협했어요. 그는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집 벽에 총을 쏘기도 했어요. 결국 다니엘과 슈멜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세냐를 죽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죠. 이미 이 남자가 자신들과 같은 편이어야 할 이 남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러시아 군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들은 그가 곧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남은 건 죽이거나 죽임 당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세냐가 자는 동안 다니엘이 그를 쐈어요. 그 후 남은 2사람은 세냐의 시신을 다른 방으로 끌고 가서 지하실에 스스로를 가둔 채 몇 주 동안 조용히 지냈어요. 그들은 라디오와 약간의 음식이 있었고 보급품이 도착했을 때만 건물의 안전한 곳을 벗어났어요. 그들은 드론 배터리 몇 개를 주워와 라디오용 충전기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얼마나 오래 그곳에 머물러야 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동료 중 누군가가 술에 취해 난사하며 자신들을 쏴 죽일까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어요. 곧이어 우크라이나군 한 무리가 그 지역에 도착해 집을 습격했어요. 다니엘과 슈멜은 항복하고 싶었지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인들은 떠났고 2 러시아인은 최선을 다해 살아남으려 했지만 점점 보급품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주에는 보급품 대부분이 가로채여서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빗물을 마셔야 했고
다니엘은 여자친구에게 마지막일 수 있는 메시지로 살아 돌아가기 힘들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불을 질러 연기로 러시아군을 몰아냈습니다. 그들은 즉시 항복했고 전쟁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이지만 오늘날 러시아 군대의 실상을 완전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병사들은 전선에 가기 전부터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들은 자기들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지휘관들에게 불길 속으로 떠밀려 갈 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사람도 이런 현실을 이해하고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많은 병사들이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이유입니다. 일부는 지휘관의 반기를 들고 화려한 최후를 맞으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고 또 다른 이들은 고문을 자청하거나 상관들에게 가진 돈을 모두 바치며 며칠이라도 더 살기 위해 애씁니다. 또한 생야처럼 일부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고 동료 병사들을 주저없이 공격합니다. 이런 군대는 전쟁에서 이길 희망이 없습니다. 크렘린이 탈레반의 지원을 요청하는 건 점점 더 절박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알고 싶으시면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한편 우크라이나는 우위를 활용해 러시아 보급선에 대한 종심 타격을 감행해 크림반도로 가는 육상 통로를 차단하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다룹니다. 더 많은 군사 분석과 영상을 원하시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